서울대병원 제7병동 창가에서 세 번째 침대가 제 자리였습니다. 82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도 이미 중단한 상태였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남은 시간이 한두 달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드물게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은 멀리 부산에 살고 있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매일 아침이면 국화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이 끓여주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병원 마당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병실 안은 늘 조용했어요. 같은 방을 쓰던 환자분들이 하나둘씩 퇴원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어느새 저 혼자만 남게 되었거든요. 텅 빈 병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가난한 날들,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던 20살의 제 모습, 그리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일까지. 모든 게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매일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푸르고 맑았고, 어떤 날은 회색 구름이 가득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간호사님들은 친절했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다른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모두들 자신의 아픔에 집중하느라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결국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외롭다고 느끼던 그때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국화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새로 들어온 간병인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수척한 얼굴에 조금 수줍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 간병인이라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나 보다 싶었거든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차분했어요. 이름은 강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동안 간병인이라고 해봤자 아주머니들 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린 남자애가 와서 저를 돌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이 청년이 참 신기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손놀림이 매우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아주거나 약을 가져다 줄 때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항상 환자가 불편하지 않은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 마시는 국화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국화차 향기가 참 좋다면서 어디서 많이 맡아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촉촉해지면서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도윤이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매일 국화차를 끓여주셨다고 했어요. 똑같은 찻잔에 똑같은 양으로 아침마다 어김없이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차를 마실 때면 항상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에 잠기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에게서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눈매나 손 모양, 말하는 투까지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도윤이와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 청년은 참 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친절했고, 특히 혼자 계신 할머니, 환자분들을 각별히 챙겼어요. 마치 자신의 친할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요. 어느 날 도윤이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외할머니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은 정말 혼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청년이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동시에 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외할머니가 매일 국화차를 끓여주셨다는 말, 그리고 그 청년의 눈매에서 느꼈던 묘한 친숙함까지. 침대에서 일어나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오래된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져온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담아둔 가방이었습니다. 손으로 더듬거리며 가방 안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구석진 곳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1973년 6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입양동의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 준비도 없이 아이를 낳았던 그날의 일들이요. 봉투를 열어보니 입양동의서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갓 태어난 아기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아기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아이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며 연을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적은 월급으로는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더욱 힘들었던 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육기에 들어간 작은 아기를 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3일째 되던 날, 저는 병원을 나와 버렸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50년 동안 그 아이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었습니다. 과연 살아남았을까? 만약 살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입양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웠다면 지금쯤 든든한 아들이 되어서 제 곁에 있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사진 속 아기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조그만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참 애틋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기의 눈매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며칠 전부터 자꾸 신경 쓰이던 도윤이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청년의 눈 모양, 코 라인, 그리고 손가락의 생김새까지 점점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50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가 지금 제 간병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극적이고 믿기 어려운 우연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였어요. 혹시 모른다고, 정말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 도윤이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던 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만약 입양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외할머니가 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볼 때마다 50년 전 그 작은 아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 착각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던 어느 오후 도윤이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은 모두 검사를 받으러 나가고 저 혼자만 남아있을 때였어요. 마침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국화차 향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본인이 입양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고요. 도윤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입양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외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고요. 도윤이는 강순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강씨 성을 가진 분이 키우셨다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꺼내봤던 그 오래된 사진을 도윤이에게 보여줬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갓 태어난 아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 서랍에서 비슷한 사진을 본 기억이 난다면서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외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특별한 습관이나 이야기가 있으셨는지요. 도윤이는 차근차근 대답해 줬습니다. 외할머니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셨다고 했어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도윤이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고 했어요. 특히 국화차를 매일 끓여서 마시시는 게 습관이셨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국화차 2잔을 준비하셔서 한 잔은 본인이 드시고 한 잔은 항상 빈자리에 놓아두셨다고 해요. 도윤이가 물어봐도 그냥 습관이라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그 빈자리에 차는 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입양 보낸 아이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것일까요? 도윤이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윤이 자신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살라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도윤이의 외할머니가 제가 입양 보낸 아이를 키워주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도윤이가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제 침대 옆에 앉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국화차를 진하게 우려서 2잔을 준비했어요. 한 잔은 제가, 한 잔은 도윤이가 마실 수 있도록요. 마치 그 분이 도윤이의 외할머니가 매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윤이는 차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20살 때 혼자 아이를 낳았던 이야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너무 약해서 살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이야기를요. 도윤이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가난하고 어렸던 제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결국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마른 가지처럼 달라졌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제가 도윤이의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아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를 생각했고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요.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했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도윤이를 보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고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때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50년 만에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외할머니가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요. 힘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라고, 이제 와서 그 선택을 후회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5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해해준다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던 50년의 세월을 채워나갔어요.
진실을 고백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와 저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라 진짜 모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제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국화차를 마시려고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도윤이가 도와주어야 했어요. 식사량도 현저히 줄었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도윤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봤어요. 멀리서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니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죽기 전에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었고 5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도윤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담당했던 다른 병동 환자들의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하루 종일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간호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려서 특별히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깨어날 때마다 도윤이가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도윤이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순의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윤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주셨거든요. 특히 도윤이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있었다고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간병인 일을 선택하게 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강순의 할머니께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키우지 못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주셨으니까요. 만약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제 상태가 특히 안 좋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도윤이는 밤새 제 손을 잡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깨어날 때마다 따뜻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곁에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포기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하고요. 만약 제가 그때 억지로 아이를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강순의 할머니 손에서 자란 도윤이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끝까지 돌봐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곁에 있어 주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도 흐릿해졌지만 도윤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도윤이가 평소처럼 제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있을 때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랍맨 아래에 있는 작은 보자기를 꺼내달라고요.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제가 말한 보자기를 찾아왔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은색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변색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시계는 도윤이의 아버지가 제게 준 것이라고요. 오래전 저와 잠깐 함께 했던 그 사람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도윤이의 아버지는 25살의 공장 관리자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약혼자가 있다고 했어요.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저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이 시계를 주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편지도 그때 함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편지를 펼쳐서 읽어주었어요. 글씨가 많이 바래서 읽기 어려웠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혹시 못 만난다면 이 시계가 나를 기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꼭 이 시계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 시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윤이를 입양 보낸 후에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전해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같이 도윤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마침내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도윤이는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 서랍에서 비슷한 시계를 본 것 같다고요. 아마 외할머니도 이런 시계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강순의 할머니도 분명 도윤이의 아버지와 관련된 분이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그분이 도윤이를 입양해서 키운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시계는 당신 것이라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니까 소중히 간직하라고요. 그리고 시계를 볼 때마다 저도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윤이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도윤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해준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도, 그리움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제 곁에서 잠들었어요.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새벽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50년 만에 제 아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마지막 선물까지 전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제가 숨을 거둔 후에도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간호사님들이 와서 조용히 말씀하셔도 그는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간호사님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어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제 조카들이 부산에서 올라왔고 병원에서 저를 돌봐주셨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도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었어요. 며칠 후 제7병동 창가에서 세 번째 침대에는 새로운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5살의 할아버지였는데 저처럼 혼자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외로워하고 계셨습니다. 간병인 목록에서 213번 강도윤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도윤이는 저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병원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자원봉사로 제7병동을 찾아와서 혼자 계신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특히 국화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성스럽게 우려서 대접해드렸어요. 간호사실 한켠에는 여전히 국화차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올 때마다 차를 끓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향기를 맡으면 간호사님들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는 제가 누웠던 창가 침대 옆에 작은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놓아두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7병동 창가, 여기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그 쪽지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간호사장님께 전해드렸어요. 간호사장님은 그 쪽지를 보시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윤이는 지금도 아버지가 남겨준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저와 함께 보낸 짧은 시간들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국화차 2잔을 준비해서 한 잔은 본인이 마시고 한 잔은 빈자리에 놓아둔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함께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저희 모자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도윤이는 제7병동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냐고, 자신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제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제 손을 꼭 잡아준 따뜻한 그 손길을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제7병동의 창가, 그곳에서 저는 진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